네, 내년에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내 외교 안보팀이 사실상 진용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확고한 견해를 밝혀온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향후 북미 관계와 한미,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 냈던 불복 소송도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다음 달 14일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승리를 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8천만 표가 부정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불복 가능성도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속내에는 좀 어떤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 선거 결과를 법적으로 뒤집을 만한 아무런 근거, 그다음에 법적인 장치에는 없습니다. 예.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실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보는 것은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12월 8일 날이 되면 각 주가 선거인단을 그때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영어로 그것을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확정이 되면 14일 날 모여서 주도해서 투표를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고요. 사실상 8일 날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소송을 통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계속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방금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대부분 지금 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 경합주라고 불리는 미시간,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거인단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갖고 있는 306명의 선거인단이 뒤바뀔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정엽 박사 말처럼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계산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가깝게는 지금 조지아주에서 상원 선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런오프에서 최종 결선 투표가 남아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확실하게 공화당 우세고 한 군데도 공화당이 좀 유리한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선거까지를 생각해서 여전히 공화당의 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적인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내 외교 안보 인선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행정부 내에서 외교 안보 인선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만큼 외교 안보 문제를 좀 중요시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자, 투톱이죠.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이크 설리번이 내정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두 인물은 이미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에도 이제 일을 했었고 또 이제 힐러리 대통령 후보가 예. 선거에 나왔을 때도 이제 일을 했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도 매우 가깝고 그 당시에도 이제 일을 가깝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책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계속해서 좀 이란 모델을 언급을 하고 있고 포괄적 압력을 언급을 하는데 글쎄요, 이란식 해법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도 그렇고 제이크 설리번 둘 다 이란 핵 합의 2015년에 있었던 포괄적 행동 계획 JCPOA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설리번은 미국의 대표단을 사실상 이끌고 협상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2018년 6월에 지금 토니 블링컨이 뉴욕타임스에 이란의 핵 합의가 북한에게 적용 가능하다라고 비교적 상세하게 글을 쓴 게 있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이든 캠프에서 이번 대선전에서 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지속해서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전히
핵탄두의 숫자를 늘리고 있고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것이 핵심적인 비판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하는 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예.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뉴욕타임스에도 토니 블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동결이라는 것은 시작은 사실 신고부터 시작을 해야죠. 동결이라는 것을 북미 간에 합의했다고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동결을 한다라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어떤 시설을 동결할 것인가가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것은 일종의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확인된 시설을 실질적으로 국제감찰단, 사찰단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결이 계속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또 핵심적으로 얘기한 시설 중에 하나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도 얘기하고 있죠. 한 번도 북한이 이것을 공개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단계적 접근 방법이랑도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요. 근데 과연 여기서 관건은 북한이 그 동결을 받아들일 것이냐, 예. 이제 그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당시에 그 블링컨 지금 내정자의 글을 보면 어떤 북한의 해법으로 이란 해법을 꼭 적용하자라는 주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전혀 구체적인 북한 핵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란과 합의한 그 모델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충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박홍건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매우 공격적인 사찰 및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이 원하는 아니면 북한이 공개하기로 한 시설만을 사찰 혹은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역, 시설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사찰 및 검증을 해야 한다. 그때만이 이제 이러한 동결 및 감축에 대한 합의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부분적인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나오던 영변을 폐기하겠다라는 문제는 사실 그것이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동결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국제적인 사찰 감시단을 북한 땅에 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장소 및 시설을 보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가 있기 때문에 동결 및 감축을 1차적인 목표로 협상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내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또 추진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꼭 당시의 정책으로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북 압박 카드라는 점에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토니 블링컨을 비롯해서 그 바이든 측에 있는 인사들, 외교안보를 다뤘던 인사들은 사실상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굉장히 원치 않고 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죠. 초반기에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서 어떻게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또 핵실험을 하니까 말 그대로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그것을 전략적 인내는 아니고 사실상 방치를 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러다가 2012년 229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2달 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사실상 그 합의를 북한에 의해서 깨졌죠. 그 이후부터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강경한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특히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그다음부터는 정말 지금 이어지는 경제 제재의 어떤 초석을 낳는 그런 정책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끌어간 인물이 바로 토니 블링컨이랑 제이크 설리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일단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왜 거듭 얘기하는 것이 검증, 아까 우리 우 박사 말한 건 모니터링, 그러니까 북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은 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굉장히 따지면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죠. 예, 블링컨도 설리번 지명자 둘 다 이제 북한을
국제적인 압력을 넣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까지 이 모두 이 같은 단계의 압박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들기도 하거든요. 뭐 사실 지금의 국제 제재는 뭐 이행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뭐 국경 무역 아니면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내 활동 등에 대해서 뭐 중국 정부가 묵인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러한 활동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모두 뭐 형해화되었다라고 지금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란 제재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은 미국의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도 이란과의 어떤 거래가 본인 자국의 경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이제 준수했던 것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외교적인 해법을 고민을 하겠지만 그 외교적인 해법 안에 이 제재의 강화라는 것은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으로 나오기까지는 포괄적인 제재의 이행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그러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 국내적인 방안들을 고민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외교 안보 인사의 의견이잖아요. 사실 바이든의 한반도 문제인식 결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는 지금 일부 뭐 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클린턴 3기 얘기를 하고 당시 맞는 얘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해외 정책을 지지했었고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 이제 바이든 상원의원 입장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하니까 선핵을 폐기하고 후보상이다라고 그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2년 229 합의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했었죠. 당시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신분으로 깊숙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확인한 상태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달 만에 북한이 이 합의를 깨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언사가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뭐 폭군이다, 독재자다라고 부르면서 끝없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이 2구 합의가 전체적으로 바이든에 있는 외교 안보 지금 이미 진영이 구축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깊은 인식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믿거나 녹록하게 나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물론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이 됐겠죠. 그 한 사람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에 의해서 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모든 것을 중앙화, 개인화해서 일종의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여러 가지 외교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정책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아직 북한에서는 뭐 바이든 당선이나 미 대선 결과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공간에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말 것을 뭐 지시했다 이런 말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북한에서는 어떤 입장을 향후 내놓게 될까요? 아직까지 북한은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2019년 10월 이제 스톡홀름에서의 실무 협상이 이제 결렬된 이후에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본인들은 이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에 어떤 뭐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판을 이제 바꾸는 도발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큰 도발은 이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아마 북한의 생각은 이러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본인들이 얻는 것이 더 많으냐 아니면 앞으로 잃을 것이 더 많으냐라는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이제 본인들이 어떠한 식으로 미국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과연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것인지 아니면 2021년에 신년사를 통해서 예. 2018년과 2019년 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장 좀 북한에서 오늘 내일 입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북미 관계 좀 짚어봤고요.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바이든 당선 18일 만에 시진핑 주석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은 좀 필연적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글쎄요. 변화점 같은 건 따로 없는 걸까요?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원한다. 또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것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중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지금 왕이 부장의 방안도 그렇고 방일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주의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중국에 관해서만 일종의 다자주의 정책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참여를 해라 하면서 뭐 쿼드니 쿼드 플러스 같은 그런 다자 협력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이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일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동맹을 복원하겠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하에서 동맹을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중국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오바마 행정부 때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규범에 기반한 세계 질서 RBO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G2 간의 경쟁이라 얘기했었거든요. 그 경쟁의 핵심은 누가 앞으로의 세계 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만드느냐 이제 그런 질서 간의 그 갈등이 있었는데 벌써 그 모습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장이 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갔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외교부장 방한 2박 3일간의 방한이 정말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좀 여러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좀 전하기도 했는데 한중 관계를 넓히고 또 뭐 한중일 FTA를 추진하자. 중국이 좀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시사를 하고 갔거든요. 글쎄요, 앞으로의 중국의 시각이 좀 과거와 앞으로를 좀 비교를 해볼 때 많은 부분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 왕이 부장이 왔을 때 기자가 이제 한한령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왕이 부장의 답변은 한한령이라는 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남북 관계나 이런 아니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자세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아마 그러한 답변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일차적으로 들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어떤 성숙한 조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 한중 간에 문제가 되었던 뭐 사드 미사일 배치 등과 같은 이러한 제반 사항에 있어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중 간의 관계 개선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왕이 부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일 관계 이야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동맹 복원을 강조를 하는 만큼 한일 관계의 필요성도 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또 김진표 한일의원 연맹 회장이 연이어 스가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가지고요. 연장선상에서 신임 주 일본 대사의 일본 통으로 알려진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결정이 됐고 현금화 작업은 지금 언제든지 진행이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현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악화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한일 간의 공통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한국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핵심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정부가 지금 도쿄올림픽 그걸 계기로 통해서 다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돌려보겠다. 남북미가 3자 회동을 하는 필요하면 종전선언도 하겠다. 그러려면 역시 한일 관계가 풀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접근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특히
결국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고 일본과의 협상을 할 그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국회가 나서줘야죠. 20대 국회 때 문희상 의장안이 있었는데 결국 통과가 못 됐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마 그런 쪽에 좀 동력을 살려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글쎄요, 한일 관계 개선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대법원에서 그 징용자 배상 문제를 이제 어떻게 실제로 처리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 그건 또 이제 행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